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특별대담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국립외교원 교수 김덕주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먼저 저희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마지막 이 특별 세션까지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국립외교원이 이제 사람으로 치면 오늘 이제 환갑 잔치를 하는 날인데요. 어느덧 국립외교원 교수 중에서는 가장 오래 근무를 하고 있는 저에게는 남다른 감회가 깃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더하여 이 대한민국 외교 구상의 산실 국립외교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는 특별대담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이런 또 뿌듯한 감정이 들기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특별대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참여한 국립외교원 출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립외교원이 외교안보 정책 구상 및 외교관 양성을 갖다가 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지, 또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바와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갖다가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특별 대담에 참가해 주신 패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편으로는 얼마 전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근무하셨던 고려대학교 김성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 교수님의 경력은 굳이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만 날이 날인 만큼 오늘 저희 외교원과 관련된 양력만 소개하자면 김 교수님께서는 1993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굳이 세어보자면 한 13년 좀 넘게 그 당시 이름으로 이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근무하셨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오늘 기념식의 주최자이시고 또 제 보스이기도 하신 박철희 국립외교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박 원장님은 2002년 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저희 외교원에서 근무하시고 서울대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이번 특별대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님께서도 패널로 참석하실 예정이었습니다만 오늘 국회가 개원하는 관계로 부득이 저희들과 같이 자리를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 차관님은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을 역임하시고 2017년 저희 국립외교원 교수로 오셔서 1년 남짓 저희랑 같이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희 이 국립외교원의 교수로서 25년을 넘게 근무하시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저희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하셨던 윤넘빈 현 주일 대사님께서도 오늘 이 특별대담에 꼭 현장에 오시고자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이 9일 관동 대진이 발생한 날이라서 일본 현지 행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동민 대사님께서는 오늘 행사에 꼭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일본 동경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본 특별대담 세션에 참가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조금 전 말씀드린 현지 행사 일정으로 인해서 지금 아직은 저희 온라인으로 참여가 안 되고 있고요. 저희 세션 진행 도중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게 예정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담을 갖다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참가하신 김 교수님과 박 원장님께 일종의 모두 발언이라 할까요? 한 말씀씩 우선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성환입니다. 소개 인사 때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참석하신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중에서는 외교안보연구원 근무 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오늘 초대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좀 전에 여기 이미 기획된 패널들 중에서 두 분이 이제 참석을 못 하시게 됐는데, 여러분 그 현직과 전직의 차이를 아시겠죠? 예, 그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과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의 그 정도가 상당히 현격하게 오늘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걸 기쁘다고 해야 될지 슬프다고 해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 저에게 뭐 아까 우리 이재성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여기 한 13년 동안 근무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 청춘을 불살랐던 곳이기 때문에 정말 그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60주년 기념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에 일원으로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외교안보연구원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제가 92년도에 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당시 이제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께서 이제 하고 계시고, 또 김경원 전 주미대사께서 원장을 맡고 계시던 사회과학원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미주 연구 파트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막강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생생한 거는 뭐 발제를 보통 잡톡에 준비를 하잖아요. 발제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당시 원장이었던 박수길 대사님께서 오늘 우리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하게 되었다고, 영어로 발제를 하고 전부 영어로 Q&A를 갑자기 이제 포맷을 바꿔서 이건 반칙이다라고 생각이 됐지만은 제가 뭐 갑이 아닌 입장이었겠어 뭐 거기에 대해서 제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2007년 9월 1일 고려대학교로 옮기기 전까지 한 13년간을 정말 알차게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외교안보연구원에 들어와서 전혀 빈말이 아닌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단어가 팀 코리아였어요. 그 당시에 기존에 계시던 그 교수들과 또 저가 들어간 다음에 또 새로 오신 분들, 제가 들어가기 전에 계셨던 뭐 백진현 전 해양법재판소 뭐 소장님을 비롯해서 또 문바이 총영사를 했던 이서한 교수라든지, 또 주일대사를 하고 계시는 윤동민 교수라든지, 또 제 이후에 또 여기 박철희 원장도 들어오셨고, 또 김덕주 교수도 들어오셨고, 뭐 지금 저 안보실 1차장을 하고 있는 김태호 교수도 들어왔고, 뭐 해서 이제 그 돌아가는데 이 정도 되면은 뭐 거의 팀 코리아 수준이다라고 느꼈고, 최근에 이제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벨기에 국가대표 축구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벨기에가 제 기억으로는 2015년서부터 2022년까지 FIFA 랭킹 1위였습니다. 2017년을 제외하고. 그래서 벨기에의 이제 황금 세대를 이끈 그 세력들이 벨기에를 이제 세계 랭킹 1위로 올려놓았다고 이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는데, 저희 외교안보연구원 국립외교원 역사의 황금 세대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하고 달리 9시 전까지, 그 전날 뭐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셔도 9시까지 반드시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서 자는 아니더라도 거기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뭐 밤 10시 11시까지 함께 토론하고, 특히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특별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특별 보고서가 주로 이제 청와대용이었어요. 외교부보다는 청와대에 이제 특별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그랬었는데, 함께 고민을 하다가 뭔가 이 차별화된 그런 보고서를 올려야만이 우리 외교안보연구원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압박감이라고 할까요?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또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또 언론의 뭐 기고라든지 이 방송 요청이 엄청 났습니다. 우리 저 윤동민 대사 들어오셨네요. 그 당시에 뭐 언론에 가장 많이 나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윤동민 대사가 그 언론 기고라든지 방송에 나가는 그 모습을 잘 모니터하면서 나는 저거보다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속으로 뭔가 이렇게 다졌던 그 기억이 납니다. 워낙 잘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는 팩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90년대 뭐 중후반기만 하더라도 이 팩트를 정확하게 알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외교안보연구원은 이 본부하고 이 인포메이션 플로우가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구축이 돼 있었고, 저만 하더라도 이제 뭐 북미국이라든지 또 뭐 안보협력과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같이 코워크를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다른 파트에 계시는 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은, 일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들을 언론에서 부르면은 최소한 헛소리는 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하고 균형감 있게 퍼스펙티브를 피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패널이다. 상당히 안정적인 그 기고자다. 이런 평가를 들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서 또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 또 외교관 교육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뭐 농담이 아니라 이건 뭔가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무고시를 치고서 패스해서 들어온 사람과 한쪽에 이제 젊은 우리와 같은 교수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뭔가 역할이 좀 바뀐 것 같다. 저 사람들이 교수를 하고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교관의 적성이 더 맞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던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단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고 열심히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 패스를 해서 들어왔을 텐데, 이제 막상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해 보면은 교수를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굉장히 좀 샤이하고 뭔가 좀 약간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를 잘 극복했거나 아니면은 천성적으로 공부도 잘하지만은 뭐 사교성이라든지 또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춰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고위직으로 올라갈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됐는데, 뭐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또 교수들 경우에는 이제 후자의 경우, 다시 말해서 공감 능력이라든지 또 어떤 그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또 의외로 엉덩이가 또 가벼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 역할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한 13년 동안을 뭐 정말 이 안에서 사실은 외교원 안에서 뭐 연구하고 글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밤새고 아침에 나가서 또 뭐 아침까지 먹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2007년도에 이제 고려대학교로 옮기고 나니까 첫 번째 금단 현상이 오더라고요.
어떤 금단 현상이냐면은 일단 인포메이션 플로우가 단절됐다라는 느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뭔가 이 대가족 속에서 살다가 제가 이제 연구실에 딱 들어가서 고려대학교 연구실에 있으니까 뭐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도 없고 너무 이 과잉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금세 이제 그 디서플린을 잊어버리고 내 경쟁력을 그 상실하는 그거는 뭐 시간 문제다라는 그런 그 불길한 예감이 좀 들고, 세 번째는 여러분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있는 동안에 제가 아까 팀 코리아의 멤버들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은 제가 그 전날 혹은 당일 오전까지 뭔가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질문을 제기했을 때 뭐 99.9% 해답을 저는 얻어갔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일어났던 일이지만은 그 존 미어샤이머라고 시카고 대학교 교수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펜시브 리얼리스트.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그 양반을 이제 서울에서 뵙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 교수들 뭐 여기저기 뭐 돈 많이 주는 대학으로 많이들 옮기잖아요. 근데 미어샤이머는 계속 시카고 대학에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계속 다른 데서 좋은 오퍼도 많이 왔을 텐데 시카고 대학에 그렇게 오래 있냐 그랬더니 그 양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막 이렇게 씨름하다가 이게 벽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교수 휴게실에 딱 내려가서 거기에서 차 마시고 있는 다른 동료 교수들 한테 그 질문을 던지면은 거의 99.9%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시카고 대학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대학에 옮겼을 때 과연 내가 여기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작업 환경을 가질 수 있을지 그런 어떤 그 자신이 없어서 자기는 이게 조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잘 그 버텨서 고려대학교 간 이후에도 크게 경쟁력을 잃지 않고 최근까지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뭐 열심히 여기서 교육을 받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국립외교원 교수님들께서도 뭐 꾸준히 칼리그십 통해서 또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노력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본부 또 용산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좋은 건설적인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저도 생각해보니 김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 외교안보연구원에 들어왔을 때 제 바로 위가 상사가 바로 김 교수님이셨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바로 윗사람이 제일 무서우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점심 먹으러 이제 가자 그러면 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거기서 많은 것을 갖다가 제가 얻었었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다시 김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상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갑게도 윤 대사님께서 저희 온라인으로 이제 접속이 되셔서 이제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윤 대사님 저희가 사실은 이게 시간이 약간 앞에 세션들이 좀 미뤄져 갔고요. 마침 이제 윤 대사님이 많은 부분을 갖다 놓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 대사님께 두 번째로 윤 대사님께 지금 저희가 김 교수님이 첫 번째 모두 발언을 하셨고요. 예, 바로 두 번째로 그러면 윤 대사님께 모두 발언 기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윤 대사님? 예, 우선 제가 좀 늦어졌는데요. 늦어진 이유는 오늘이 그 관동 대지진 100주년입니다. 그 관동 대지진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희생당한 아주 슬픈 역사가 있는 날인데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이 같이 모이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오늘 추서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제가 좀 늦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국립외교원 6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특히 뭐 우리 박철희 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성대한 또 좋은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언뜻 제가 50주년 때 이러한 행사를 계획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주년이라는 대단한 역사를 우리 저를 비롯해서 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이 60주년이 된 것이 아닌가 참 상당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제가 조금 모두의 조금 우리 김성환 교수의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원이죠. 전시는 그 교수들 진들이 굉장히 관계가 좋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끈끈한 관계가 있어서 물론 그 안 좋은 면도 있죠. 너무 늦게까지 과음을 해서 건강을 해치는 그런 문화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열띤 토론이 있었고 밤샘의 그런 토론들도 있었고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뼈대가 됐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60주년을 회고해 보면 여러 가지 아마 우리 제가 알지 못하는 또 선배들의 굉장한 노력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제가 아는 타이밍에서 봤을 때는 그 북방 외교라고 할까요? 그 북방 외교의 토대를 만드는 많은 작업, 이론적 작업들이 외교안보연구원, 국립외교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태우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제 포용 정책이라는 뭐 북방 외교도 일종의 그러한 성과를 본 것이 노태우 정부 때인데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 많은 이론적 토대가 이 국립외교원에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그 담론을 많이 만들어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 그것이 비단 보수 정부들에만 그것이 활용된 것이 아니라 그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냉전 구조 해체하는 그런 담론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담론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됐고요. 또 이 민주화 이후에 이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들이 그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정책 브레인으로서 상당히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왔죠, 사실은.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 그 서동만 교수가 상당 부분 그 노무현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뼈대를 이루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많은 그런 뼈대를 이루어서 그 당시에 비핵개방 삼촌이랄지 또는 글로벌 코리아랄지 이런 정책 구상들이 사실상 그 이 외교안보연구원 출신 교수들의 그런 활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이 많은 그런 담론들, 글로벌 중추국가의 담론도 사실상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들의 산물이 어떤 집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도 우리 뭐 김성환 실장 지금 뭐 이제 조금 고대로 다시 복귀하셨지만 또 김태호 실장이랄지 뭐 많은 분들이 상당한 기여를 한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외교원은 진짜 초당적으로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의 산실이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외교를 이끌어오는데 상당한 뼈대와 골격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교관 교육에 있어서도 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근데 저는 국립외교원 생활을 아마 가장 오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래 했다는 생각을 갖는데 저는 한 27년 가까이 조교수로 들어와서 이제 그 2017년에 그만둘 때까지 상당 기간 이 외교원에 있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연구 환경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이 정권마다 이제 외교안보연구원을 없앤다는 그런 구조조정을 들어가는 바람에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살릴 수 있느냐가 하여튼 우리들의 당시에 있던 그 교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단결도 잘 됐고 또 잘 그렇게 그 끈끈한 그런 또 유대감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외교관 교육을 좀 정의화시키고 좋은 사실 우리나라는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죠. 뭐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는 너무 강력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한 나라도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일당백의 이치를 갖고 싸울 수 있는 전사들, 외교관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외교관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느냐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많은 그런 노력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국립외교원으로 우리가 다시 탈바꿈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기라성 같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들도 계셨고 또 우리 동료분들 지금 우리 현재에서 우리 국립외교원을 지키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동료분들께도 참 든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70주년에도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좌석에 앉아서 또 우리 다른 분들이 말씀하는 걸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립외교원 저는 한 27년 있었습니다만 가장 아쉬운 점은 제가 그 정년 퇴임을 교수로서 국립외교원에서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가장 아쉬움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시작 직장도 국립외교원이었고 또 지금 우리 이 회의를 하고 있는 바로 그 회의실에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식장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국립외교원은 저의 하여튼 애착 갖는 또 하나의 저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들이 그 국립외교원에서 또는 제 동료들이 국립외교원에서 정년 퇴임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장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참 부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하나 그 국립외교원에 대한 유일한 아쉬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60주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발전,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사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국립외교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다가 정말 이제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진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꼭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갖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정년 퇴임 못하신 거는 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못하신 건데 그게 그렇게 정년 퇴임이 그렇게 부러우시다는 건 저는 꼭 정년 퇴임을 해물어서 예, 다음에는 저희 박철희 원장님께 모두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실장님 또 윤덕민 대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 김덕주 교수도 옆에 놓고 윤덕민 교수님도 있고 그러니까 김태호, 이근 몇 명 부르면은 갑자기 형 동생 하는 first name base의 옛날 버릇이 나올까봐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콜롬비아에서 학위를 받고 일본에서 교수하다가 첫 직장이 국립외교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 2월에 와서 2년 반 있다가 서울대학교로 옮겼는데 그때 김성환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황금 시대였다. 그때를 돌아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좀 무시무시한 무자비한 토론을 했던 것 같은 기억들이 그냥 그 이후에 저의 자양분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그때만 해도 이 봉급이 은행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봉투에다 줘서 항목으로 쭉 줘서 써서 받았는 노란 봉투 받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걸 갖다 줬더니 제가 아마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다 띄고 나니까 200 몇십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이래 줬더니 에게? 그러더니만 내일부터 내가 직장을 나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박봉인데 와서 외교안보연구원 당시에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저는 9 to 6로 고용이 된 줄 알았더니 9 to 6가 아니고 9 to 11이 기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집에 일찍 가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들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 야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발적 야근 제일 오래 하신 분이 우리 김성환 교수님이세요. 보면은 밤에 불이 안 꺼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좋으니까 다들 계시니까 아무 때나 문을 두드려도 얘기를 할 수 있고 토론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공식 토론, 공개 토론에서 자꾸 술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사실 끝나고 나면은 갑자기 우리 그때 이제 오후 5시에 현상이라고 그 전날 술 먹은 게 대충 그때쯤 이제 깨는데 아무도 연락을 하거나 안 하거나 문을 안 두드리면은 나 빼놓고 또 술 먹으러 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갑자기 뚝뚝 두드려서 소위 갑자기 번개가 많았어요. 무슨 뭐 계획해가지고 뭐 짜가지고 뭐 지금같이 약속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뚝뚝 두드려서 오늘 뭐 있어? 그럼 없다 그러면 전부 다 쭉 나가서 같이 가서 저녁 먹고 소주 한잔 하고 그럼 집에 갔느냐?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뭐 하고 보고서 쓰고 공부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여기에 제가 들어올 때 참 우선 면접할 때부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보통 대학 몇 군데 가도 면접할 때 한 5명 정도 들어와 가지고서 인사위원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문 열고 들어갔더니 한 20몇 명이 한꺼번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인사위원은 그 안에 섞여 있고 우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님들 거의 다 들어오시고 그 당시에는 본부대사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본부대사님들도 다 들어오셔가지고 발표가 나니까 그냥 거의 창꽃 같은 질문들을 휙휙 던지는데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다 대답을 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공개 발표 시스템이 정말 무시무시했던 생각이 나서 제가 여기 원장으로 와서 그 시스템을 반드시 다시 살려서 교수들이 이 경쟁력이 없으면은 그냥 무너지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고생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보다도 사실은 저한테 있어서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나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거의 끝장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금 금요일에도 하고 있는 주요 국제 문제 분석 세미나가 쭉 전통으로 내려오는 플래그십 세미나인데 그 세미나의 토론 방식은 정말 무자비하다. 이거는 참혹할 정도로 토론을 한다. 그때 제가 갔을 때 그 박두복 선생님, 유성열 선생님, 교수님 이런 양반들이 박 교수 그거 말이야 체제부터 고쳐 잘못됐어. 그 문제 제기 그거 필요 없고 이거 1항하고 이거 합쳐야지 얘기가 되는 거고 3항은 그거 가지고 아니고 더 키워야지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게 정책 고려 사항이라는데 무슨 그게 정책 고려 사항이야. 똑바로 써 똑바로. 그런 걸 하는데 제가 그래서 요새 주보 토론에 다시 들어갔는데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책 고려 사항이라는 게 무슨 적극적으로 하자, 유연하게 하자, 뭐 복합적으로 하자, 그게 뭔 얘기냐? 좀 뭘 제대로 얘기를 되는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우선 개인적인 신뢰들이 쌓인 상태에서 전혀 그걸 가지고 인간적으로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정책 트레이닝을 하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돼서 그 다음부터도 얘기할 때 별로 군더더기는 빼고 얘기하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 그리고 뭐가 있으면은 뭔가 건더기가 나올 수 있는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몸에 배게 됐던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런 훈련을 매주 하게 됐고 그때는 지금들은 보니까 이 몇 교수님 안 들어요. 그때는 주보에 웬만하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래가지고 서로 거의 창을 날리는
물론 창을 날리다가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때 그 토론 이걸 다시 살려야 되겠다. 결국은 그때 그것은 굉장히 가혹했지만 정말 그 당하는 사람으로 보면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정말 당하기 힘든 거였지만 그것이 지적인 경쟁력, 그다음에 정책 대안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훈련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을 꼭 되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게 그 생각이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김성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기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을 하게 됩니다. 여기 뭐 외교에 관련된기 때문에 그냥 뭐 훈련 받아가지고 네트워킹을 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본부하고의 네트워킹은 물론이고 국내에 있는 학자들하고의 네트워킹,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싱크탱크나 전문가하고의 네트워킹이라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그걸 피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언론을 대응하는 것도 늘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누군가 이렇게 사람을 키우려고 일부러 조각을 안 만들어 줘도 그거에 대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면서 이거는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일단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뭐 이런 비판을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까 김성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땐 우리 국립외교원의 전성시대, 황금시대를 제가 원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꼭 만들고 싶다는 게 제 꿈입니다. 예, 박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자의 가장 큰 역할은 이제 소위 말하는 타이밍, 시간을 잘 조절하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처음 이 사회를 맡았을 때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건 뭘 여쭤봐야 되나, 어떤 걸 주제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토론을 갖다가 하시게끔 만들어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뭐 1라운드는 이런 거, 그다음 라운드는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모두 발언을 뭐 벌써 하시는데 벌써 시간이 반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좋은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아주 직접적인, 상당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질문들을 갖다가 세 분 토론자 패널들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순서에 따라서 우리 김성환 김 교수님께 다시 여쭙겠는데요. 뭐 아까 지금 박 원장님께서 뭐 저도 참 실수를 할까봐 그러는데 박 원장님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전부 이제 뭐 형 동생 하던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뭐 사실 홍길동도 아니고 뭐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데 김성환 교수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 교수님께서는 이제 저희 여기 있을 때는 이제 보고서를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청와대라든지 할 때 당시에 보고서를 쓰는 입장이셨는데, 올리는 입장이셨는데 얼마 전까지는 받아보시는 입장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보시고 나니까는 이게 쓰는 입장하고 받아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느끼신 점이라고 할까요?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지금 뭐 이 두 선배님 또 일본에 있는 윤대선 이렇게 세 선배님들께서 이제 저희 외교안보 시절에 그냥 그야말로 팀 코리아 할 정도의 그런 그 기라성 같은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만큼 못 쫓아가는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또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들한테 좀 어떤 면에서는 팁을 주신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보고서를 한번 받아보신 입장에서는 어떤지 저희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말씀 먼저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실장으로 있는 동안에 국립외교원 뭐 특별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원장으로 안 하자고. 이제 새로 원장이 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용산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더 끈끈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키신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읽은지는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정책 결정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앞에다가 데이터를 쌓아놓고 잘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1번, 2번, 3번 매겨서 거기서 뭐 최선의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차선의 선택을 하는 과정이 절대로 아니고 거의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듯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막상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특히 제가 2012년도에 외교부 2차관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용산에 들어가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제 그 업무 로드를 접하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 2, 30개 정도의 정책 결정을 하는데 그 중에는 뭐 한 30초 만에 결정을 해야 될 상황도 생기고 뭐 길어야 한 5분에서 한 30분 이내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 아무래도 용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각 부처에서 고민을 하다가 가장 어려운 본인들이 결정하기 좀 싫은 그런 이슈들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용산으로 결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이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순간적으로 거의 감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키신저의 그런 운동선수 예를 들면 메시나 호날두가 여기로 이렇게 패스를 해야지 제가 받겠구나라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거의 본능적으로 느껴서 이렇게 공간으로 패스를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뭐 많은 실력과 또 내공을 쌓아야 되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충분한 정보 관련 보고서들은 용산에 쌓여 있고 외교부 장관실에 쌓여 있고 저 통일부 장관실에 쌓여 있을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막 그 이제 정책 결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사후적으로 주로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분석을 하죠. 그게 잘못 또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근데 용산에 제가 한번 있다가 그 경제 안보에 관한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사실은 인수위 때 그 지금 1차장 하고 있는 김태호 교수가 이제 국가안보실 조직도를 들고 왔는데 1차장 산하에 3개, 그다음에 2차장 산하에 3개를 들고 왔더라고요. 비서관실을. 근데 1차장실 산하에다가 경제안보 비서관실을 넣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이제 김태호 당시 교수가 이제 무릎을 딱 치면서 그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경제안보 비서관실이 사실은 생긴 겁니다. 근데 경제안보에 대해서 이제 처음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한 점도 많고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고서가 하나가 올라왔는데 경제안보는 경제가 안보를 결정하던 시대에서 안보가 경제를 결정하는 시대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할 경우,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전략 경쟁을 할 경우, 그 다음에 소위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략 경쟁을 할 경우, 뭐 등등 했을 경우에 안보 지형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미국의 이 반도체 관련된 시장이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일종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보고서가 한번 올라왔는데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때 IRA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순간순간의 오퍼레이셔널 디시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싱탱크나 이런 데서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용산은 혹은 장관실은 거의 데일리 오퍼레이션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거는 스킵할 것 같은, 잘 모를 것 같은 좀 매커로한 측면들, 우선순위가 좀 잘못됐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고 제안을 한다든지, 예, 약간 거시적인 그런 어떤 그 인사이트풀한 그런 어떤 보고서들을 써주게 되면은 역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내부에서 비서관실이나 이런 데서 행정관들이 작성하는 그런 류의 배경이 어떻고 옵션이 뭐고 그 중에서 1번, 2번, 3번을 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의 보고서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역시 인사이트와 거시적인 그런 어떤 그 구도를 잡아줄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쓰게 되면은 역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 원장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우리 교수들을 괴롭혀 주시면은 또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저희 여기 지금 좌석에 있는 저희 후배 교수님들이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동경에 있는 저희 윤 대사님께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 대사님께서는 저희 이제 국립외교원 내 어떤 면에서는 교수로서 가장 오래 계실 분 중에 하나신데요. 여기서 이제 외교관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 보신 때 하고 교수로서 이제는 이제 대사로서 실제로 외교관들을 이렇게 주의 통솔 해 보시니까 내가 앞으로 다시 외교관을 갖다가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거가 내가 못했구나, 아니면 이런 걸 더 내가 해봤으면 좋았을 뻔했구나 하고 혹시 그런 점이 있으신지,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요즘 우리 젊은 외교관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 어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그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대한민국의 국력에 비해서 뭐라 할까요? 좀 열악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정도 되는 나라인데, 그리고 지금 G7에 지금 가장 근접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외교관 수가 제가 1990년인가요? 91년에 입부할 때 2,000여 명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한 2,2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뭐 30여 년이 지난 현재 그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관광객 수나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대가 됐는데, 그동안 늘어난 인력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도 훨씬 국력도 작고 수교한 나라도 없는 대만이 3,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교관의 절대적인 인력과 절대적인 그런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수한 외교관들의 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여기서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느끼는 점은 역시 외교관이라는 게 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정무적인 일을 하는 외교관이 굉장히 우수한 인력 외교관들이고, 그 외교관들의 롤 모델이 마치 외교의 전형인 것처럼 돼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외교관들의 어떤 이 주재국에서의 뭐라 할까요? 공공외교라고 할까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고, 아까 네트워킹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을 하고 지역에 파고들 수 있을 때 한국과 그 주재하는 나라 사이의 관계를 긴밀히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지어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현지어가 되지 못하면 영어를 말하는 주재국의 고급의 어떤 몇몇 사람들 사이에 사교 모임 외에는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현지 언어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문 어떤 지역 인력들의 필요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좀 제너럴리스트를 많이 기르는 문화인데, 제너럴리스트도 중요하지만 스페셜리스트도 굉장히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역시 외교관은 글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잘 쓰는 외교관, 결국 전문으로 이 모든 것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좀 외교안보원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그런 그 비밀 자료나 이런 어세스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사무관들이 써서 보내는 전문들을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윤병세라는 사람의 전문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위성락의 전문을 본다든지 또 어떨 때는 안호영이라는 사람의 사무관의 전문을 보면서 이 사람 좀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역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장관을 하시고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외교관은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글을 잘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몇몇 교수들이 나와서 떠들어대지만 이걸 정말 멋지게 전문으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뭐 여기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외교관들을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저희가 자꾸만 이게 외교관들도 이게 정치에 너무 휘둘리다 보니까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국익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익에 따라서 소신 있게 합리적으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논하고 외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가 길러낸 이 좋은 외교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 원장님께는 이제 지금 뭐 윤 대사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시대가 변하더라도 이게 국립외교원이 지켜야 할 전통과 그다음에 지속되어야 할 전략적 지향점은 과연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또 그런 것을 갖다가 계속 우리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디다 또 자원을 갖다가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외교 특히 연구 분야에서 가장 지켜가고 싶은 것은 치열한 토론입니다. 거의 밑바닥이 드러날 정도까지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꼭 지켜가야 할 전통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더 우리 외교원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부하고의 지금 소통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거든요. 이걸 다시 해서 본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정책에 도움이 되는 보고서나 대안들을 제시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외교 안보 여기 외교관 후보자들도 있는데 와서 보니까 역시 학교하고 여기의 교육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는 뭐 신현실주의가 어떻고 리버럴리즘이 어떻고 구성주의가 어떻고 그러니까 무슨 논리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고 그것보다 큰 그림을 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굳이 얘기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하고 떨어져서 안보와 경제가 있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 앉아가지고 닫힌 민족주의로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국제주의의 입장을 어떻게 프로모션을 할 거냐, 글로벌 코리아로 어떻게 나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까 전 세션에도 나왔지만 한국이 더 이상 약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어디 가서 무시받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루어놓은 성취에 대한 충분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나가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좀 자랑스러운 한국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 연구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막 세상이 변하는 시기에는 한국은 어느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지표를 잡지 않으면은 흔들리다가 외톨이 됩니다. 저는 지난 정권이 잘못하다가 또 연장이 됐으면은 한국은 정말 외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한국의 국가 정체성이 기본이 돼 있고, 그다음에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에 우리가 같이 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익이 많은 거지, 자유민주주의를 손성시키거나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가 무너지는 쪽에 섰다가는 한국은 거렁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럴 코리아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견지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국립외교원에 있어서의 연구에서도 교육에서도 그런 뼈대, 글로벌 코리아, 프라우드 코리아, 리버럴 코리아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지켜가면서 교육과 연구도 리드하는 입장에 서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가 공지했던,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좋은 말씀드리고, 뭐 여기 사회자 아닌 후배로서, 후배 교수로서 제가 들어도 저한테도 너무나 자양분 같은 얘기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 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이거 옛날 생각나서 이제 밤새 들어도 뭐 지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사회자 권한으로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갖다가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에게 가능하면 박 원장님 빼고 우리 김 교수님이나 윤 대사님께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특히나 우리 후보생 중에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한 분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될 일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질문을 갖다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가 갖다 드릴게요. 우리 후보생들이 이러면은 우리 앞날 나라의 미래를 생각 저희들이 아침에 보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예. 근데 이분들이 아침에 벌써 저 대통령을 만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준이 지금 높아져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질문 대상이 갑자기 낮아졌기 때문에. 예, 아주 우리 교수님, 김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잘 디펜드. 자, 누가 손 들었어요? 그래요? 예. 저기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외교관 후보자 고명진 교육생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특정 그 분을 지정해서 하는 질문은 아니고,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립외교원과 비교했을 때 다른 분야의 이제 사설 외교안보 연구기관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그 높은 수준을 가진 페이퍼들이 많이 양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이제 정보의 독점이 또 깨지고 있는 시대에서 국립외교원이 좀 차별화해서 나가야 될 방향은 어느 방향인지가 좀 궁금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다가 하시는 걸로,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 비슷하게, 그러면 김 교수님, 그 다음에 윤 대사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발언까지 합쳐서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오늘 전체 행사에 저희가 폐회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박 원장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오늘 행사의 전체적인 마무리 발언까지 합쳐서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세션을 끝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김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립외교원이 가진 그 자산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다른 그 프라이빗 띵탱크의 경쟁력을 능가하는 보고서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가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게 결국은 본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현안 문제라든지 돌아가는 그 콘텍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본부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과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또 뭐 국장 뭐 심의관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이거 없이 이제 앉아가지고서 토론만 해가지고서는 좋은 보고서가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때는 역시 그 본부와의 그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토대 위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제 이 스페셜 리포트를 작성하고 또 이 위클리 리포트를 작성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최근에 그 본부 이 지리적인 거리감도 좀 있지만은 조금 그런 면에서 소원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용산과의 긴밀한 그 소통 채널을 좀 이렇게 리바이브 해주시는 것도 원장님이나 또 우리 외교안보 연구소장의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이제 우리 여기 후보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뭐 나중에 욕심은 뭐 장차관이 되고 싶겠죠. 또 주요국 대사가 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적으로 제너럴리스트를 지향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같은 기수에서 장차관이 몇 명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적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부분의 처음에는 우수했던 사람들이 지나치게 제너럴리스트에 안주하거나 그쪽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의 슈퍼피셜리스트들이 돼가더라 이거죠. 예. 저도 국가안보실장을 할 때 그 이 감이 떨어질까봐 말이죠. 뭐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제 보좌관 중에 한 사람 보고 뭐 Foreign Affairs나 뭐 미국의 Atlantic이나 뭐 International Security나 이런 걸 보고서 네가 생각하기에 something different를 주장하고 있다. Conceptually 아니면은 theoretically 아니면 policy wise. 그러면은 그거를 순간적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텔레그램으로 나한테 보내달라. 그리고 또 국정원의 이제 경제안보나 뭐 이런 쪽 국의 분석국에다가 해외 유명 그런 어떤 저널이라든지 또 국내 발표된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제일 잘된 인사이트풀한 그런 것들을 읽고 그거를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용산에 보내달라. 그러면 그때 그거를 시간 날 때마다 뭐 차량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책 결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니어 상태에 있지만은 계속 나는 앞으로 장차관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골고루 알아야 돼. 그러다 보면 슈퍼피셜리스트가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어떤 중요한 개념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퍼스펙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면은 제너럴리스트라도 상당히 그 사운드한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가 있고 또 다자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스페셜리스트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을 하실 거고 그래서 참고 삼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 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외교원의 강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트워킹이 굉장히 다른 타 연구소가 할 수 없는 그런 네트워킹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우리 대사관, 총영사관 그 공감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걸친 네트워킹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계 유수의 연구소들과의 네트워킹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어떤 우리나라의 그 민간 싱크탱크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또 그 활용함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은 그런 활약을 할 수 있는 그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그 비단 우리 우수한 뭐 교수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 많은 좋은 연구자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라이빗 섹터의 연구소들
이런 연구소들과 유기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저희가 몇 가지의 그런 프로세스들을 만들어서 매년 뭐 동맹 문제, 북핵 문제, 북한 문제, 그래서 그 세미나들을 계속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예산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가지고 좀 많은 네트워킹을 했으면 좋겠고 또 각 분야별로 또 저희가 센터들을 또 만들었죠. 중국 센터서부터 국제법 센터, 뭐 인도 태평양 센터, 뭐 지금 센터가 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센터 하나하나가 민간 연구소가 할 수 없는 역량들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스페셜한 그런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집합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내에 있는 학자들, 해외에 있는 학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해 나갈 수 있다면 지금 프라이빗 섹터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뭐랄까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인프라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이 갖고 있는 역량보다는 이런 국립외교원이 갖고 있는 역량을 풀리 좀 활약해 좀 뭐랄까요 좀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환 교수께서도 우리 새로운 젊은 외교관들에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이 참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우리 외교관들이 예를 들어서 북한 외교관들한테 맞아가면서 동맹 외교를 하고 그러던 어려운 시절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참 G7에 가장 근접한 국가고 또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그런 대접을 갖고 있고 저도 여기 일본에 있습니다만 아마 가장 각광받는 여기 대사 중에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주재국에 있는 많은 주재하고 있는 많은 대사들이 한국 대사와 만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좀 한일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우리 주재국 여기 주재하는 대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할애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외교가 다기화되고 굉장히 많은 디맨드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펼쳐나갈 대한민국의 외교는 아마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의 시기에 통일도 이뤄내고 한국이 G7의 일원이 되는 그런 토대들 여러분의 손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오늘 주최자이신 우리 국립외교원 박철 원장님. 오늘 긴 시간 정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60주년 기념식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됐는데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해주셔서 제가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고 더 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했지만 그건 솔직한 저의 개인적인 심정이었고 그거는 우리 외교원에 좀 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동시에 더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동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를 잘 살려서 해야 되고요. 제가 이 60년 기념식을 준비하자고 했을 때만 해도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서도 제가 불안해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 불안했었습니다. 괜찮을까 하고. 그런데 역시 잘했다라는 생각이 오늘 행사를 끝내면서 듭니다. 역시 환갑잔치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게 가능했던 거는 역시 굉장히 우리 능력 있고 출중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연구원의 모든 멤버들, 교수님들, 연구원들 또 전부 다 이 과원들이 일치 단결을 해서 흐트럼 없이 마지막 끝에 하나까지 빼놓지 않고 실수 없이 해준 것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외교원에서 이거를 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을 치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축하는 의미에서 먼저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역시 가능했던 거는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이 쌓아왔던 네트워크, 또 그리고 축적된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립외교원이 오늘 60주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변곡점을 계기로 해서 훨씬 더 활기 있고 그야말로 정말 우리 조국의 미래를 더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모든 분들이 좀 더 격려를 해주시고 또 같이 노력을 해가면서 역시 국립외교원은 만만한 기관이 아니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쳐다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소주제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다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 세션에 오늘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계속해 주신 우리 김성환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셔야 돼서 우리 윤덕민 대사님은 오늘 굉장히 바쁘시고 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본에 가서 사케를 한잔 하면서 다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